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미국 경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미국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 말고 사실상 답이 없다. 그런데 미국은 약탈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해체의 기운이 세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가 6월 3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면 자기 자신을 미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느낀다고 한 사람이 미국인 중 49%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가 46%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인 중 절반이 자기는 미국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할리우드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성조기 같은 게 부각이 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이다, 미국이 최고다, 맨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국이 위대하다,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왜 이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애국심은 5000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면서 유구한 역사를 거쳐 이룬 운명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이익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쭉 살아온 미 대륙 원주민이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이주해서 만든 나라죠. 유럽인들이 미국에 왜 갔나요? 돈을 벌러 갔습니다. 돈을 벌러 와서 원래 미국에 살던 원주민을 학살하고 약탈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만든 다음에는 서부에 황금이 있다 이래가지고 골드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을 찾아서 서부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나라를 확장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미국을 키웠습니다. 이건 거의 상적이나 다름없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적 패거리, 산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에게는 긴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공통의 뿌리, 민족적 전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인에게 애국심이라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금광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모자를 던져가면서 환호를 하는 그런 것이 미국인에겐 애국인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환희, 이런 게 미국인의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길 때는 기뻐하고 찬성하고 자기들이 패배하고 미국인들이 죽으면 전쟁을 반대합니다. 지금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처음부터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비율이 2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이기지 못한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니까 반대 여론이 막 높아진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지니까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는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캐나다로 도망간 사람이 5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또 미국인들이 좌절을 해서 히피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히피는 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게 옷도 미국 인디언스러운 옷을 입고 마약을 하고 집단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고 이랬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미국의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이러니까 모르겠다. 미래는 모르겠고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식의 문화가 유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게 뭐 정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탈이라는 거는 돈을 뺏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하다 내가 죽으면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미국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나치 독일이랑 싸우면서 2,4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도 맞서 싸워서 끝내 이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싸웠느냐? 정의를 위해서 악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애국심이라고 하면 미국인의 애국심은 이거랑 다르죠. 미국의 애국심은 제국주의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몰락하니까 미국인들을 뭉치게 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도 아니고 지켜야 할 역사와 전통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끼리 서로 같은 민족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라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마더랜드라고 하는데 미국인에게 미국은 마더랜드가 아니라 머니랜드, 달러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랜드가 무너지면 미국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몰락하니까 미국인 사이에서 시민의식이 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속에서 분열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사이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서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입니다. 이 자료화면은 올해 독립기념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축제를 하는데 총기 사건이 일어난 때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총을 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것도 같은 사건 때의 영상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만 최소 10곳 이상에서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들어 7월 3일까지 벌써 304건의 총기 사건이 있었고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건을 가지고 유행병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처럼 총기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인들끼리 서로를 같은 미국 국민이다 이런 동질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지금보다 덜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인의 28%가 조만간 무장봉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총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4명 중에 1명꼴로 있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 적극 지지층 중에선 45%가 무장봉기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연방 해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 만든 나라입니다. 이 50개 주들도 미국으로 묶여 있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민족인 것도 아니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안 되면 미국으로 한데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국내 총생산은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5위인 영국이 3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는 그냥 독립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연방정부랑 주정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트럼프가 이슬람인을 입국 금지했는데요. 이민자들이 미국의 돈을 뺏어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 이런 IT 기업에서는 이슬람 출신의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업들이 회사 차원에서 반대 시위까지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IT 기업이 많은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서도 트럼프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낙태를 두고도 미국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별로 낙태 금지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낙태를 금지한 주와 허용한 주로 나뉘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이런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했고 뉴욕,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이런 데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사는 사람이 인디애나주에 가서 낙태를 하는가 하면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주로 이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인재 유치를 위해서 다른 주로 이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하나의 공통된 나라라기보다는 주마다 각자 도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6월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잘 가고 있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3%,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람이 77%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회주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극우화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자본주의로는 현 상황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본가들은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니까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지금처럼 자기가 부자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자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미국 부자들은 인성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부자세가 됐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부자 자체가 극소수고 대다수 자본가들은 절대로 탐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자본주의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크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니 샌더스죠.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하는데 버니 샌더스가 40% 가깝게 득표를 하는가 하면은 202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 바이든이 아니라 샌더스가 될 뻔했습니다. 샌더스가 초반에 1위를 했는데 보수적인 후보들이 급했는지 다들 바이든으로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바이든이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인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최연소 의원이고 뉴욕주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 경선과 실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2020년 9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미국인의 40%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본주의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입니다. 심지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 걸 지지한다는 비율이 26%입니다. 2019년에 서베이 몽키란 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18세에서 24세 중에 61%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대로면 미국이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나라인데요. 미국은 한국보다 더 낮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이런 데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최근 1년 새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인의 68%가 노동조합을 지지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 71%를 기록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파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총 파업이 54건이 일어났는데 2021년에는 10월까지 255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4배 정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파업도 활발하게 벌어지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냥 따라가면 잘 살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맞서 싸워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극우주의가 확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본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계층으로 떠넘깁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트럼프죠. 중국이 미국의 돈과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중국이 만든 거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내가 힘든 거는 중국 때문이구나 이렇게 믿게 하려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국어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아시아 혐오 범죄가 14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인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흑인이 사는 곳은 역겹다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사당 난입 때도 이 난입을 주도한 게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뉴욕 버팔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1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이 스스로를 파시스트, 백인 우월주의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범행 장소도 최대한 흑인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총기 난사를 하는 중에 백인을 보자 미안하다면서 흑인들을 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원래 미국은 백인의 나라인데 유색인종이 백인의 지위를 뺏으려고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론을 대체 이론이라고 한다는데 미국에서 이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미국 성인의 32%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미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와 전쟁 중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실패한 전쟁입니다. 미국이 언론이나 이런 온갖 자원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악마화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하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도 하는데 그래도 러시아를 약탈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약탈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약탈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미국은 약탈을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약탈에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약탈할 만한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다음 전쟁터는 대만입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대만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됩니다. 러시아한테 졌는데 중국에게는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워게임, 모의 전쟁을 해볼 때마다 참패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합참 차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다. 중국이 미국을 쉽게 무찔렀다. 미국은 손쉬운 사냥감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 따르면 모의 전쟁을 할 때마다 미국이 중국에게 자주 진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만 공군이 불과 몇 분 만에 파괴가 되고 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기지들이 일제히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가 중국의 미사일을 맞아서 무력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면 미국이 대만 전쟁을 하지 말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5월에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5월에 연방준비제도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 회의록을 통해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한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물가 상승률이 막상 발표됐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자이언트 스텝을 해놓고도 이래도 괜찮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이 사진에 나온 외국인이 미국 재무장관인데요. 요즘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가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랬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량과 운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운이라는 단어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계획이 없었죠. 왜냐면 이걸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선 강연에서 설명을 했지만 물가가 오르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대책입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회수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니까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물건 생산량을 줄입니다. 물건 생산량을 줄이면 기업이 필요 없어진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고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또 물건을 안 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까봐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이다. 뒷일이 어떻게 되든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겠다. 운이 좋아서 경기 침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 없이 2판 4판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큰일입니다. 안 그래도 치매라는 설도 있는데 좀 이상해졌어요. 뭐냐면 6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9.1%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흔히 멘붕이라고 하죠.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6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닥다리 통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이 통계 잘못했다. 야, 이거 믿지 마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최근에 석유 가격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보통 뭐라고 하면 됩니까? 최근 석유 가격이 내려갔는데 그게 아직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달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면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야, 이거 통계 잘못됐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럴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황이 와가지고 이성을 잃은 거죠. 이런 거는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윤석열이 얼마 전에 기자들에게 야, 인사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질문 그만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기자들을 떠나버리는 윤석열의 모습과 바이든이랑 다를 게 뭡니까? 바이든이 공황에 빠지니까 윤석열급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나라 약탈하지 못하면 망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15일 미국이 대만에 1,400억 원 어치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지금 림팩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을 겨냥한 훈련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에 시브리즈 21이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내용의 훈련을 했는데 이걸 역대 최대 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난 거거든요. 림팩 훈련도 그때랑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6월 말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도 그렇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나토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국제질서를 전복하려 한다.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한 것도 처음입니다. 미국이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나라들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이랑 맞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7월 8일 아베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이 경호원들이 범인이 아베 가까이까지 와서 총을 쏠 때까지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범인이 총을 쐈는데 첫 발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났지 당시 아베는 멀쩡했어요. 그러면 바로 엎드린다든가
경호원들이 몸을 가려주면서 피하게 했으면은 아베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 제목을 보면은 3초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총을 여러 발 쐈다고 생각하면은 탕탕 하고 바로 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범인은. 3초면 탕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은 두 번째 총알에 아베가 쓰러진 다음에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거 뭐냐, 이상하다, 무슨 공작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한 공작이냐. 일본이 올해에는 반드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이걸 위한 공작이 아니냐는 거예요. 평화헌법이란 일본이 전범국가여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평화헌법 개정을 올해 반드시 해내려고 한다, 이걸 위해서 아베를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아베가 죽은 뒤에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는 세력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거는 당연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국민투표를 넘기는 것만 남았는데 여기서 여당이 아베 동정 여론을 결집시켜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성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일본이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를 처음으로 참전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게 소위 탈북 어민을 북송했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탈북 어부 북송 사건이 아니라 탈북 살인마 강제 추방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을 북한에 도로 돌려보냈다, 뭐 이런 식인데 이 정치 공세를 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기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기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거면 다른 소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북한과 연계된 사건을 골라 잡은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과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월북하려고 했다는 발표는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탈북살인마 강제추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반북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도 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대결이 고조돼서 전쟁 국면이 펼쳐졌을 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를 극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모두 전쟁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면은 사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 미국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다는 걸 알고 있어도 전쟁을 낼 수 있다. 왜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어차피 망하는 건 똑같다. 무모하더라도 한번 덤벼보자.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전쟁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림팩 훈련부터 한국과 일본의 극우화 시도까지 미국의 행보는 모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 나는 판으로 실제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는 법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